자, 오늘 볼 것은 이제 첼시의 99년생들. 요즘 99년생들의 활약이 정말 좋죠. 물론 플리식 같은 선수도 있고 베르너 같은 선수도 있지만 이 99년생들의 활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 첼시의 99년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선수의 특징,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 선수마다 이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조금 특이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하베르츠입니다. 카이 하베르츠는 이제 독일의 신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외질, 토마스 밀러, 발락 이런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선수라고 불리고 있는데 99년 6월 11일생입니다. 저보다 하루 빠른데 전 6월 12일생이라는 거. 아무튼 190cm의 굉장히 큰 키죠. 이 공미로 치고도 굉장히 큰 키인데 사실 이제 키 큰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느리거나 아니면 느리진 않더라도 조금 둔탁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큰 키에도 되게 유연합니다. 베르바토프를 연상케 하는 유연한 그런 볼터치나 그런 감각적인 슛이 있고 주력도 되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킹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들어오고부터는 온더볼보다는 오픈더볼에서 조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좀 펄스9 아니면 투톱 같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득점원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이 하베르츠는 아무래도 공격수라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수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까지 과언은 아닙니다. 이적 초반에는 이제 조금 무슨 코로나 문제도 있고 확진 걸리고 나서 선수가 이제 침대에서 10일 동안 못 일어났다 이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한 초중반부터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수가 나와도 제기량을 못 보여주고 이대로 클럽 레코드, 안 그래도 클럽 레코드였거든요. 클럽 레코드를 또다시 실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후반기에 활약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득점까지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대로 이제 루카쿠 이전에는 클럽 레코드였고 이 독일 쪽으로 보자면 이제 토마스 밀러나 외질은 실제로 카이 하베르츠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발락, 그리즈만 이 선수들의 그 어딘가 펄스9도 아니고 공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측면 자원도 아닌 그 어딘가에서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팬 입장에서는 무슨 제2의 누구보다는 제1의 카이 하베르츠로 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이제 신기한 점을 보자면 일단 레버쿠젠에선 최연소 데뷔 기록이 있습니다. 17살에 이제 126일인데 굉장히 빠른 기록이죠. 99년생이라 그래봐야 이제 20살, 21살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나이든 영국 나이든. 근데 이렇게까지 월클로 클럽 레코드를 갱신할 정도로 활약을 했다라는 건 일단 이른 데뷔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비르츠라는 선수에게 20년도에 깨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최연소 데뷔는 카이 하베르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독일 아헨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 아헨은 제가 가본 곳은 아니지만 이 중공업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던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났고 생각보다 아버님 어머님은 축구 종사자는 아니세요. 아버님은 경찰이시고 어머님은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 가깝지 이 축구계에 가까우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중계 때나 선수 평가할 때 하베르츠 비난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원에 서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카이 하베르츠는 되게 그렇잖아요. 마르코스 알론소는 이제 3대째 축구를 하고 있고 존 테리 역시도 이제 형 폴테리하고 축구하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카이 하베르츠는 왜 축구를 좋아하게 됐는가 이걸 봤더니 할아버님이 아마추어 축구팀에서 활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이 하베르츠가 처음으로 데뷔했던 곳도 이제 할아버님이 회장으로 있던 곳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장도 가깝고 자연스럽게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데뷔하게 됐습니다. 알레마니아 아헨이라는 지역 연고의 이제 아마추어 팀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레버쿠젠 유스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르렀던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사생활이 좀 조용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긴 게 진짜 일단 잘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잘생긴 얼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사생활로 불릴 만한 게 없습니다. 베일이 골프를 친다든지 메이디슨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그 출중한 외모를 갖고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은근히 수영을 좀 좋아한다는 거, 피아노를 좀 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좀 좋아한다는 거,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그닥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고등학교 때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자 문제도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게 없습니다.
SNS를 봐도 여기 보다시피 하베르츠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강아지 사진, 뭐 축구적인 사진, 그리고 여자친구랑 놀러간 사진, 뭐 이거 정도인데, 이건 일반인들도 뭐 빅스타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여자 관계가 문란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생활이 문란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양권에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긴 하지만 팀으로 봤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뭐 클럽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게 존테리 사례만 봐도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팀으로서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이게 레버쿠젠 때도 그렇고 첼시 때도 그렇고 좀 선수가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잘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점점 잘해지는 유형. 이 레버쿠젠 때도 되게 겉돌았다고 합니다. 이 레버쿠젠 19-20 시즌에도 되게 겉돌았는데, 레버쿠젠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되니까 9경기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팀의 주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고 첼시로 이적했을 때도 이 클럽 레코드를 갱신했던 선수 치고는 초반에 약간 그래서 뭐 데뷔전 때 이 카메라에 비친 거는 교체되고 나서 좀 선수가 걱정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 보면은 괜히 첼시로 이적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확진 문제 때문에 폼이 완전히 뚝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이 후반부 투엘 감독이 들어오고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공격수들이 잘 못할 때 펄스나인으로 나와서 제일 메인 옵션으로 뛰기도 했고, 뭐 챔스 결승에 득점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근히 슬로우 스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수 중에는 오히려 전반기에 좋았다 후반기에 나빴던 거는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그랬고, 전반기에는 조금 그랬다 후반기에 확 살아나는 건 오스카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오스카는 체력이 정말 좋아서 후반기에 점점점 선수들이 퍼지기 시작할 때 더 빛을 발했거든요. 물론 초반에도 잘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카이 하베르츠하고 위치도 거의 겹치기 때문에 오스카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스카는 뭐 잘할 땐 정말 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슨 마운트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뉴스에서 첼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메이슨 마운트를 빼고 생각을 해라?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모드리치, 외질 이런 과들보다 스탯 쌓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뭐 도움이나 득점이 그렇게 많은 유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서 뺄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공격의 매음새를 만드는 자원이기 때문에 메이슨 마운트는 첼시에서 1옵션 정말 중요하게 딱 찍어놓고 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요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계약 기간도 24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재계약을 빨리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떠날 확률도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좀 벌크업, 뭐 이렇게 우락부락해진 건 아니지만 좀 벌크업을 하면서 이 개막전에 보면 좀 등지는 플레이나 이런 것도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진화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은근히 안 떠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빠진 자원들도 있지만 이건 뉴스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연건들, 뭐 이 마운트 또래의 연건들을 비교해보면 이렇게나 많이 떠났습니다. 대충 아는 이름도 있고, 얘도 있다 갔어? 이런 자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이 다 떠나는 동안 마운트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 첼시 유스는 자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좀 떠났다가 다시 첼시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떠나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충고를 해줬는데, 어쨌건 첼시에서 주전 경쟁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남았고 주전 경쟁을 해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자르가 떠났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운때가 맞은 거다. 더빙 카운트에 있던 램파드가 온 것도 운때가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자원들이 다 떠나는 동안 계속 비테세라든지 이렇게 임대 가면서 본인이 계속 첼시에서 남았던 것도 분명 운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때도 맞았겠지만 본인이 실력도 있었고 기다림, 충성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은근히 게임을 좋아한답니다. 원래 이제 축구 선수들의 취미는 정말 방대해요. 당구를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는 선수, 테니스, 뭐 클럽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선수 등 정말 다양한 이 취미들이 있는데, 메이슨 마운트의 취미 중에 하나는 게임입니다. 클럽에 이제 정식 계약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했던 19-20 시즌에 처음으로 했던 마운트 행동은 370만 원짜리 게이밍 컴퓨터를 산 겁니다. 사실 이제 프로로 데뷔해서 새 취미를 얻을 땐 그게 메인 취미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나도 급여가 달라지잖아요.
이 첼시라는 클럽에서 뛰기 시작하면 더비 카운트나 비테스에서 떴을 때보다는 급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선택했던 게 게이밍 컴퓨터를 갈아치웠다는 거면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바테크라는 회사에서 최고급 사양을 좀 주문을 했고 최고급 사양을 맞춰주니까 좀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은근히 귀여운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좋죠. 왜냐면 사고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게임에 빠진다는 게 사고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귀여운 취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성골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프로팀끼리도 거래가 되게 많지만 그래서 원클럽맨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유스도 거래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성골 중에 성골, 진짜 영원한 주장이라고 부르는 존 테리마저도 셀렘 FC에서 시작해서 웨스트햄 유스를 거쳐서 첼시 유스로 넘어왔거든요. 그게 14살 땐가 넘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럴 만큼 이 유스 간에도 거래가 되게 많고 램파드도 어쨌건 웨스트햄에서 출발해서 넘어올 정도로 이 굵직굵직한 레전드들도 거쳐간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이슨 마운트는 6살 때 첼시에 딱 들어와서 지금까지 첼시입니다. 물론 프로로 데뷔해서 비테스도 갔다 왔고 더비 카운트도 갔다 왔지만 어쨌건 이 유스 기록상으로는 첼시로만 찍혀있는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가 정말 대성해준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커준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존 테리처럼 굉장히 오래 있는다 그러면 우리도 바르셀로나의 메시처럼 프랜차이즈 스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메시급까지 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잘하고 메시급처럼 커지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린 프랜차이즈 스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 제임스인데요. 리스 제임스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경쟁 왕 중의 왕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자원들 중에 아스필리쿠에타의 정식적인 후계자이기도 하고 첼시 유스 출신이고요. 단단한 피지컬로 잘 버텨주는 것도 있고요. 자아가 못 두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요 근래는 오버래핑도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오버래핑 시에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격수라든지 뭐 미드필더랑. 근데 요 근래는 그것까지 좋아져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쟁왕이란 뜻이 뭐냐면 일단 아스필리쿠에타입니다. 아스필리쿠에타라는 이 오른쪽에서는 언터처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리스 제임스는. 근데 이제 그런 아스필리쿠에타와 경쟁을 통해서 한때는 이긴 적도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뽀백을 쓸 때는 리스 제임스가 1옵션이고 2옵션이 아스필리쿠에타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 이 경쟁에서 일단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램프티하고 경쟁도 자연스럽게 이겼죠. 램프티기는 결국 이적했습니다. 뭐 그랬는데 3백이 딱 들어오고부터는 또 오도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스토퍼나 윙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경쟁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3백 경쟁도 이겨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리브라멘토와 경쟁도 이겨서 리브라멘토도 이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이제 스토퍼 경쟁까지 들어갔어요. 이 챔스 결승이나 이럴 때 스토퍼까지 보기 때문에 바야흐로 경쟁에 있어서는 리스 제임스가 정말 경쟁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에 많이 놓이기도 하지만 그 경쟁마다 승리하는 경쟁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은근히 다 되는 자원입니다. 이 수비형 미드필더도 잠깐 본 적이 있고 윙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뭐 스토퍼도 되고 3백이고 4백이고 가리지 않는 은근히 멀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은근히 다 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20 시즌만 해도 이 동선이 자꾸 겹치면서 윙백하고 풀백으로서도 1옵션 선택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결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99년생 어린 나이지만 이 레전드 반열에 올라가 있는 아스필리쿠에타와 당당히 경쟁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스필리쿠에타보다 더 나은 옵션으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램파드를 좀 좋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하겠죠. 뭐 램파드, 존 테리, 뭐 체으, 뭐 드록바 이런 과들은 이제 다 좋아하는데 더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한 이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램파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 20년 3월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유스들은 이제 램파드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도 받을 기회가 있고 지금도 인터뷰 당시 지금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램파드하고 모든 사인이 걸려 있다. 그만큼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램파드를 포함한 레전드를 롤모델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레전드인데 첼시 감독으로 와서 너무 기쁘다는 인터뷰도 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영광이다.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근본을 좀 드러내는 거죠. 유스로서 자기가 얼마나 팀에 자긍심이 있는지 레전드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지 그걸 좀 드러내는 인터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까지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레보 찰로바인데요. 이 트레보 찰로바는 대기만 성형의 표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7년도부터 프로에 콜업이 됐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콜업이 됐죠. 근데 임대를 3번 다니는 동안 마운트, 뭐 토모리, 그러니까 자기와 동년배였던 뭐 타미, 제임스 이런 자원들이 첼시에서 빵빵 터지는 걸 본 거예요. 입스타운, 허드슨필드, 뭐 로리양 이런 데를 임대하는 동안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2021년, 22년 시즌에 딱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첼시의 이 준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 만성형일 수 있고 형 나다니엘 찰로바하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보 찰로바가 94년생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고, 형은 조금 첼시에서의 상황이 잘 좋지 못해서 결국 떠났지만 트레보 찰로바는 끝끝내 버티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190cm가 넘기 때문에 큰 키에 안정적인 피지컬, 거기다 빌드업이 되고 수비력까지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센터백이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기한 점은 이제 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찰로바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 94년생이면 정말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99년생의 굉장히 어린 자원입니다. 이 뭐 마운트랑 제임스가 일찍 터져서 그러지 그렇게까지 이제 나이 든 자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젊은 자원이죠. 게다가 이제 은근히 임대만 3번을 다녀올 만큼 경험도 풍부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전급들을 맡았기 때문에 은근히 경험이 좀 풍부한 자원이에요. 거기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기 때문에 멀티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은근히 준비된 자원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약간 한국의 밈처럼 돌고 있는데, 가수 이무진 씨 있거든요. 이무진 씨하고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언뜻 닮았다고 할 정도로 루카쿠 같은 경우에 이제 차태현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존 테리 같은 경우에는 김병세님 닮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국인 연예인하고 엮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찰로바는 이무진 씨하고 닮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멀티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허더스필드랑 로리앙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떴다라는 점, 대부분이 그렇게 떴어요. 이제 수비진에 빵꾸가 나오지 않는 한은 대부분 수비형 미드필더로 떴기 때문에 이 빌드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스 출신이었던 데클란 라이스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데클란 라이스도 센터백으로 출발해서 데뷔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했고 지금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잖아요. 이제 라이스랑 장단점을 비교해보자면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컨트롤이 더 좋습니다. 웨스트햄이라는 1군 무대에서도 좀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컨트롤 면에서는 찰로바랑 비할 바는 아닌데, 이 빌드업 측면에서는 라이스는 좀 투박하거든요. 근데 일단 찰로바가 보여줬던 모습, 첼시나 임대 때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빌드업 측면에서는 라이스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99년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걸출하죠. 선수들 자체가 지금도 주전급을 맡기도 하고,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바야흐로 이제 첼시에는 99년생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정도로, 거기에 이제 뭐 암파두라든지 갤러거라든지 2000년생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 안조리네라든지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유망주들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이 하나도 실패 없이 전부 다 대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